4개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환우분들께서도 포도막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셨기를 바라봅니다.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완치 후 음주로 인한 재발 가능성이 큰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도 참 진료 볼 때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질문은 먼저 오백록 서울대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진료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음주를 했을 때 포도당뇨이 재발 잘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경험적으로는 많은 환자분들 재발했을 때 뭐 과음을 하시거나 혹은 과로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음주는 몸에 있는 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염증을 호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뭐 음주를 한다고 재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과음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꼭 과음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몇 주 간격으로 재발하고 있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포도막염이 몇 주 간격으로 재발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런 예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재발 가능성도 클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까 두 번째 포도막염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한길안과병원 이경민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몇 주 간격으로 이렇게 재발하고 있을 때에는 크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 치료할 때 이제 적절한 용량으로 처음부터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너무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염증이 조금 조절되었을 때 이게 줄여가는 과정에서 염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이지 않는 염증이 다 치료됐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단은 그런 처음 치료가 적절하게 됐는지 일단 그것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비감염성 치료가 그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재발을 한다 하면 우리가 뭐 눈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정말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막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도막염이 아닌 여러 가지 안내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감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재발이 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정확하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100% 재발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데는 스트레스가 하나의 외부 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악화되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하는 데에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도 아까 술 많이 드시는 거랑 똑같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고 본인의 몸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올라왔는데요. 자가 염증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백록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라 오백록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치 이 구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괜히 혼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설명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질환이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원래 자가 항원일 존재를 이제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자가 면역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을 외부로 인식해서 공격한다라고 했었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 자가 항원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힌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항원인지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런 자가 항원이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알려져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라다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멜라닌 색소가 그 항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다양한 포도막염 경우에는 분명히 항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아직까지 항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런 자가 항원의 존재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 면역 시스템의 일부 균형이 깨지는 으로 인해서 자가 항원 없이도 생길 수 있는 염증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특히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가 면역의 질환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자가 염증 질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거의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의미는 당장은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뭔가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염증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향후에 더 새로운 어떤 기전을 밝힘으로 해서 더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일상적인 진료 환경에서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밝혀내고 또 중요한 치료제를 개발함으로 해서 이제 환우 여러분들의 그런 치료나 또 치료 계획을 등식시키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 두 개의 구분에 대해서 당장 환우 여러분들이 너무 구분을 하시거나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그 연구와 그런 학계의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치료 기간 동안 특정 기간마다 상태가 아마 악화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았다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잠깐 답이 나왔던 부분이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너 슐로스만 증후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염증이 경미하게 있고 안압이 미세하게 오른 상태에서도 스테로이드 점환제를 사용해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안압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별로 심하지 않은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들으셔서 약을 쓰는 것이 약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더 좋은 건지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재발이 잦아서 아마 약을 많이 쓰게 되니까 불안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역시 포스너 슐로스만도 딱 전신 질환과 혹은 다른 질환과 관련된 포도막염이라 볼 수 있을 테니 안성윤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포스너 슐로스만에서 이제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포스너 슐로스만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임상 양상은 아주 심하지는 않은 눈의 앞쪽 부분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서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안압이 오르는 메커니즘 자체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눈에는 방수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방수라는 것이 눈의 앞쪽 공간을 채우는데 요것이 정상적으로는 하수구 같은 구조가 있어서 잘 나가야 눈이 빵빵해지지 않고 하수구로 물이 잘 나가게 되니까 압력이 유지가 잘 되는데요. 근데 이런 그 염증에 의해서 하수구 같은 구조들이 약간 붓는다든지 어떤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 이런 그 하수를 통해서 방수가 잘 나가는 것이 안 되게 되면 눈이 빵빵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염증성 반응이 이런 안압 상승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즉 눈에 이제 방수가 유출되는 그 통로의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안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와 안압 하강제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아주 적은 농도 혹은 이제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적은 빈도로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셔야 되냐는 부분은 스테로이드 자체도 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꽤 이제 스테로이드 반응성 안압 상승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안압이 충분히 하강이 되고 염증성 증거가 없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장기간 사용했을 때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결국 재발이 너무 잦아서 네네. 스테로이드 안약을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니까 불안한 면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안압이 오를 때마다 바로 약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장기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희가 임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저희가 예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아주 장기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특히나 이런 게 이 병 자체가 워낙 재발을 잘 하시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재발했을 때 그 증상들을 상당히 잘 아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빨리 오시게 되면 저희가 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잘 아시고 이런 재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과마다 한 곳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한 곳은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포도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답변이 다른가 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비감염인지 감염성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도 치료 방법이 스테로이드 저만밖에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포도당뇨의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수원문학과의 최일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한 곳에서 바이러스성이라고 얘기를 들으신 데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뭐 혈액 검사에서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던가 할 수 있을 때 바이러스성 원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항체 종류가 IgM인지 IgG인지에 따라서 이게 현재 급성 감염인지 혹은 이전에 감염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항체가 양성으로 나온 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냥 검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 양상과 함께 이게 특정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포도막염의 형태인지를 같이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학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항체 검사를 새로 하게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항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가나 혹은 다른 감염내과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겠고 물론 눈에서 전방이나 이런 데서 샘플을 통해서 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통해 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다고 하면 바이러스성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명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물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연달아 있었었는데 바이러스라도 치료 방법이 스테로이드 저만밖에 없는지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때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치료로는 바이러스 치료가 주가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겠고 바이러스가 정말 검출이 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급성 망막 괴사라던가 헤르페스가 의심되는 경우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 재발적으로 계속 포도막염이 재발하는 양상이라고 할 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항상 지속하는 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투약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투약하면 안전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분께서 그 앞서 질문하신 거랑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물어보신 거라 약제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할 때의 부작용이랑 적절한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생물학 제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경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실 얼마나 써면은 꼭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거를 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이제 안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제 저만제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보통 백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녹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환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특별히 문제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30년을 계속 그런 치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압이 30, 40 이렇게 올라가면서 녹내장성 변화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투약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안전하다 이런 거는 사실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구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됐던 경우에도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뭐 당뇨라든가 뭐 쿠신 증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몸이 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처음 이제 고용량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양을 많이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딱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약을 쉽게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의 용량이 우리가 보통 한 알 반 정도, 우리가 7.5mg가 유지 용량이 되겠는데요. 그 7.5mg의 유지 용량으로 염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눈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염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휴미라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제재 같은 걸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면역 제재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휴미라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재로 치료를 하는 게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합병증도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비교적 빠르게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휴부증을 적게 해서 오랜 기간 시력을 보존하고 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휴미라를 조금 더 일찍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혹 포도막염 합병증으로 비문증도 생길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또한 비문증의 경우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포도막염이 무엇인지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오백록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을 드리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문증은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그냥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인 변화로 생기는 비문증이 있는데 이 비문증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이거는 유리차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 경과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비문증이 있지만 아무 치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포도막염에 의해서 또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비문증의 증상 자체가 우리가 염증이 있는 사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비문증의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비문증의 증상 자체는 증상이니까 느껴지시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갖고 이 비문증의 원인이 일반적인 원인의 그냥 비문증인 건 그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비문증인 건지 아니면은 이 염증의 일환으로 생기는 건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염증 일환에 의한 비문증이라면은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비문증의 상당수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63세 여성 환자분인가 봅니다. 이 질문 올리신 분이 같이 연달아서 설명을 주셨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우시고 휴미라를 지금 2주에 한 번씩 맞고 계십니다. 30년 전에 아마 포도막염을 한번 앓은 적이 있으신가 보고 그 이후에는 포도막염 때문은 아니고 아마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휴미라를 맞고 계신가 봅니다. 이 현재 포도막염이 30년 전 생기고 그 뒤에는 재발하진 않았나 본데 재발할까 봐 걱정을 하시면서 포도막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신 걸로 봐서는 아마 안과는 현재 진료를 안 보고 계신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신질환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 안성준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예, 사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포도막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뵙고 있는 그런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본인이 재발하신지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포도막염의 형태는 전형적으로 아포도막염이거든요. 근데 아포도막염은 증상이 충혈, 통증, 그리고 이제 빛을 보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림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아포도막염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게 되면 사실은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지금 환자분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보면 지금 휴미라로 계속 주기적으로 치료 중이시고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별도의 증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실 때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한번 보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지금 현재 한 번도 안과 검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그런 포도막염을 앓으신 흔적이라든지 혹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휴미라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사실 휴미라가 이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포도막염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런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하도록 이렇게 그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포도막염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과 증상, 그 포도막염 증상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번 질문은 거대세포 바이러스, 아마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경로로 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들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포도막염으로 안과를 가셨다가 이 부분이 양성으로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포도막염 검사에 대해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던 수원문안과 최혜림 선생님께서 한번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의 종류이고요. 세포 내에서 이렇게 봉입체를 만들면서 자라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커져 보인다고 해서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안과의 포도막염 중에서는 급성 망막 괴사가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치료는 항바이러스 치료나 보통 진단은 전방이나 유리체 샘플에서 PCR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항바이러스 치료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혈청 검사를 통해서도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성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염증 상태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급성염증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IgG 항체 같은 경우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현재의 염증 상태가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더 저희가 질응답을 갖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데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고 포도막염이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주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는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현재는 재발했을 때 이제 프레드벨 안약과 소론도종으로 용량 조절을 하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치료에 대해서 저희에게 강의해 주신 이경민 교수님께서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임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역억제제 계열의 약들은 임신 중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제약이 있을 거고요. 휴미라라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비교적 임신이나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반응을 잘 하고 계시다 한다 하면 사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혹여라도 반응을 하게 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거나 미비하다고 할 경우에는 휴미라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거는 뭐 크게 임신을 중단하거나 뭐 이런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답변을 드려서 아직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뇨가 있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뭐 딱히 포도막염과 관련된 전신질환은 아니지만 오늘 전신질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앙선준 교수님께서 혹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단 당뇨 부분이 분명히 이제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시던 분들도 사실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굉장히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모든 치료를 결정할 때는 그 치료로 인한 효과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당뇨가 저희가 물론 그런 경우에는 혈당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제 안과 차원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내분비내과 선생님께 협진 의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염증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히 하고 줄여줄 수 있을 때 빨리 이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면서 가급적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혈당 조절에 대해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과의 협진을 통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안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이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그런 당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다른 면역 억제제 치료나 이런 것들도 고려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은 이런 그 환자분의 전신적인 상태 그리고 혈당 그리고 내분비내과 선생님과의 협진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저희가 가졌던 강연과 질의응답은 편집본을 오늘 보시는 유튜브 채널 한국포도막학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채널을 방문하셔서 올라와 있는 편집본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